몇몇 국가는 미래의 이익을 위해 귀화를 허가하지만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과 전쟁의 역사를 품은 후손들에게 국적을 다시 건넸습니다. 그들은 국적 증서를 가슴에 안은 채 떠난 조부모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단지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선조의 자리를 비워둔 나라라는 말이 생생하게 확인된 장면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한국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그 이유를 따라가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라파엘라 모라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온 국제부 기자죠. 올해로 기자 생활 22해째입니다. 전쟁터도 가봤고 쿠데타 현장도 취재했어요. 난민 캠프에서 밤을 새운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웬만한 행사에는 감정이 흔들리지 않게 됐죠. 아니, 흔들려선 안 된다고 스스로를 훈련시켰어요. 인천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초청장이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 국적 수여식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저는 그 초청장을 책상 한 구석에 던져뒀어요. 솔직히 짜증이 났거든요. 또 형식적인 행사구나 싶었죠. 이런 행사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남미 곳곳에서요. 깃발 몇 개 세워두고 관료가 준비된 연설문을 읽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죠. 사진 몇 장 찍고 나면 모두 흩어집니다. 거기엔 진짜 감정이 없어요. 그저 보여주기 위한 쇼일 뿐이죠. 편집장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파엘라, 이건 그냥 의례적인 거야. 가서 사진 몇 장만 찍고 와. 단신으로 처리하면 돼. 저도 동의했습니다. 사실 가기도 싫었어요. 그날 다른 중요한 취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택시를 타고 김포 독립운동기념관으로 가는 길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취재 메모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거기 적힌 문장이 자꾸 눈에 걸렸어요. 독립운동가와 참전용사의 후손 40명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제가 아는 귀화 행사는 그게 아니거든요. 보통은 일자리를 찾아온 이민 노동자,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중심이에요. 경제적 이유죠. 더 나은 기회를 위해서요. 그런데 여기선 후손이라는 단어가 강조돼 있었어요. 그리고 독립이라는 말도요. 동료 기자가 옆에서 말했어요. 어차피 광복 80주년이니까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겠지. 정치적 쇼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건 우리는 독립운동가를 잊지 않는다는 이미지겠죠. 그게 다일 거예요. 창밖으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냉소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적이란 게 정말 뭘까? 그냥 여권 색깔 바꾸는 거 아닐까? 제가 지금껏 본 귀화식들은 전부 그랬거든요. 법적 절차일 뿐이에요. 권리와 의무를 교환하는 계약이죠. 거기엔 감정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 마음 한구석이 자꾸 무거워졌어요. 왜 하필 광복 80주년이라는 숫자가 저를 이 자리까지 끌어왔을까요? 왜 이 나라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찾아서까지 국적을 주려는 걸까요? 단순한 이미지 관리치고는 너무 번거로운 일 아닌가요? 기념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기사 제목을 정해뒀어요. 한국 정부 광복 80주년 맞아 독립운동가 후손의 국적 수여. 짧고 건조하게요. 감정은 빼고요. 그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카메라를 목에 걸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냉정하게 관찰만 하자. 감동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왜 자꾸 가슴 한구석이 조여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아니, 산산조각 났다고 해야 맞겠네요. 그 행사는 제가 지금껏 봐온 어떤 국적 수여식과도 달랐거든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변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22회 동안 쌓아온 냉정함이 단 2시간 만에 무너질 줄은요. 행사장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기념관 한가운데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이 빼곡히 걸린 벽을 배경으로 의자들이 반원형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의자 맨 앞줄에 작은 태극기와 이름표가 하나씩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의자 하나가 비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도 태극기가 꽂혀 있었고 이름표도 있었어요. 하지만 글씨가 희미하게 지워진 듯 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흐릿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요. 저는 그 빈 의자가 이상하게 눈에 걸렸어요. 실수일까 아니면 의도일까? 곧 카메라를 점검하느라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주인공들이 들어왔어요. 다양한 피부색, 다양한 억양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어떤 이는 정장을, 어떤 이는 다소 어색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아직 외국인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후에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는 습관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어요. 하지만 뷰파인더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표정이 예상과 달랐어요. 긴장한 얼굴, 떨리는 손, 눈물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무는 모습들이었어요. 보통 귀화식에서는 기대에 찬 얼굴을 보거든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설렘 같은 거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뭔가 무거운 걸 짊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사회자가 호명을 시작했어요. 독립유공자 이창훈 선생의 후손, 피지 국적의 이숭배 씨.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는 키가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단단해 보였어요. 단상까지 걸어가는 짧은 거리 동안 저는 습관적으로 줌을 당겼어요. 그의 손에 쥔 서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떨림을 포착했어요. 카메라 셔터를 눌렀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왜 떨리는 걸까요? 기쁨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의 얼굴엔 단순한 기쁨이 아닌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잠시 후 월남전 참전 용사의 후손이라는 소개와 함께 미국 국적의 신관범이라는 이름이 불렸어요. 그는 약간 굽은 어깨를 펴고 일어났어요.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가 앞으로 나올 때 뒤쪽에 앉아있던 젊은 통역 한 명이 가볍게 눈물을 훔쳤어요. 저는 재빨리 메모했어요. 젊은 통역 눈물. 이유 확인 필요. 이건 분명 기사에 쓸만한 디테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통역은 그저 일하러 온 사람일 텐데 왜 우는 걸까요? 이 행사가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행사 시작 전 누군가 피아노를 살짝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멜로디는 낯설지만 어딘가 슬펐어요. 흐느끼는 것 같은 선율이었죠.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 곡은 홀로 아리랑의 도입부였어요. 저는 그때 그 곡이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왜인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는 다시 그 빈 의자를 봤어요. 태극기가 꽂혀 있고 이름이 지워진 듯 희미하게 적혀 있는 그 자리요. 사회자는 그 의자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행사 진행표에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저 의자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 다시 등장할 거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의 조용한 복선처럼 저를 따라붙기 시작했어요. 형식적인 행사라고 생각했던 제 예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의 공기가 제가 알던 다른 귀화식들과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저는 카메라 렌즈를 닦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냉정하게 관찰만 하자.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 하지만 제 손도 어느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의 귀화식을 봤어요. 미국에서의 시민권 선서식, 유럽 각국의 국적 취득 인터뷰, 남미에서의 서류 교부식까지요. 대부분은 효율적이지만 무색무취한 절차였어요. 판사 앞에서 손을 들고 선서하거나 관료 앞에서 서명하고 악수하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여기 김포독립운동기념관의 공기는 분명히 달랐어요. 이숭배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는 서툰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할아버지 이창훈 선생. 독립 위해 싸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어요.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 들으며 자랐습니다. 오늘 그 나라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의 말은 유창하지 않았어요. 문법도 어색했고 단어도 더듬거렸어요. 하지만 그 서툼이 오히려 진실을 선명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가 쓴 단어 선택이 마음에 박혔어요. 국적을 얻는다가 아니라 돌아온다는 표현이었거든요. 이것은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는 행사가 아니었어요.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회복하는 의식처럼 보였어요.
저는 지금껏 귀화를 미래를 향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나은 삶, 더 많은 기회를 위한 결정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뒤이어 신관범이 앞으로 나왔어요. 사회자는 그를 월남전 참전 용사의 후손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는 마이크를 잡더니 예고도 없이 노래를 시작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익숙한 멜로디를 아는 사람들은 숨을 죽였어요. 저는 가사를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 노래가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이 나라의 상처와 저항을 품은 노래라는 걸요. 저는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보통 국적 수여식에서는 국가가 울려 퍼지거든요. 장엄하고 공식적인 음악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민요가 흐르고 있었어요.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는 구슬픈 노래가요. 저는 속으로 물었어요. 이 나라는 국가보다 먼저 기억을 부르는 걸까?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어요. 하지만 그 박수는 축하의 박수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존경 같은 것, 연민 같은 것, 그리고 미안함 같은 것이요. 저는 그 복잡한 감정을 카메라에 담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알던 국적 행사의 공식이 서서히 깨지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국적이 법률 조항에서 시작되거든요. 권리와 의무, 세금과 복지, 시민으로서의 책임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곳의 국적은 법률 조항이 아니라 집단 기억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메모에 적었어요. 이곳에서는 국적이 계약이 아니라 기억의 연장이다. 그리고 잠시 펜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과연 어느 쪽이 더 진짜 국적일까? 법으로 정의되는 국적일까? 아니면 기억으로 이어지는 국적일까? 아직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여기는 제가 익숙했던 장면과는 분명히 다른 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빛이 제 눈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취재기자로서 저는 항상 한 발짝 물러서서 봐야 한다고 배웠어요. 감동은 기사에 필요 없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래서 잠시 카메라를 내리고 머릿속에서 이 장면을 다시 구조화했어요. 법적으로 국적은 권리와 의무의 집합이에요.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고 그 나라의 보호를 받는 거죠. 많은 국제 정치학자들은 국적을 국가와 개인 사이의 계약이라고 정의해요. 제 편집장도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민 행정 기사라고요. 옆에 온 외국 특파원 한 명도 냉소적이었어요. 광복 80주년이니 상징적으로 후손들을 불러 국적 주는 거겠지. 이미지 관리라고 봐야지. 그의 말 속에는 익숙한 회의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그 말에 동의하려 했어요. 그러나 눈앞의 장면이 그 단순한 공식에 잘 들어맞지 않았어요. 인천 출입국 외국인청 관계자가 언급한 숫자가 떠올랐어요. 현재 귀화 및 국적 회복자는 8,400명이 넘고 그중 1,000명 이상이 이 관할에서 국적을 얻었다고 했어요. 만약 이것이 단지 이미지 관리라면 이렇게 오랜 시간 이런 제도를 꾸준히 운영할 이유가 있을까요? 더구나 행사 장소를 독립운동기념관으로 택하고 독립유공자와 참전용사의 후손을 일일이 찾아서 초청한 것은 단순한 보여주기 치고는 지나치게 상징적이었어요. 외교 현장에서 들었던 말들이 스쳐갔어요. 한국은 과거에 집착한다. 역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 그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어요. 한국은 분명 과거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방식이 예상과 달랐어요. 집착이 아니라 기억이었어요. 정치적 이용이 아니라 빚을 갚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그 차이를 이제야 느끼기 시작했어요. 과거를 붙드는 건 나라마다 다 해요. 하지만 어떻게 붙드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물었어요. 국적이 계약이라면 왜 이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까요? 그리고 왜 이 나라는 그 눈물을 기억하려고 할까요? 계약에는 눈물이 없거든요. 계약은 냉정한 거예요. 조건이 맞으면 체결하고 안 맞으면 파기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본 건 계약이 아니었어요. 이건 약속에 가까웠어요.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약속이었어요. 너희 할아버지가 이 땅을 위해 싸웠으니
우리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취재해온 나라들 중에서 이런 방식으로 국적을 주는 곳이 있었나? 프랑스도 독일도 미국도 아니었어요. 그들도 전쟁 영웅을 기억하지만 그 방식은 기념비를 세우는 거였어요. 후손에게 국적을 돌려주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아직 답은 없었어요. 대신 머릿속 어디선가 작은 균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믿어왔던 국적의 정의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계약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이곳에 있었거든요. 저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단순히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이해하기 위해서였어요. 행사 후반부, 인천 출입국 외국인 청장 송소영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저는 원래 이런 축사 시간에 집중하지 않아요. 대부분 준비된 문장, 반복되는 수사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내려놓고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첫 마디가 예상과 달랐어요. 여러분은 오늘 단지 국적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선열의 희생으로 이어진 이 나라의 시간을 함께 짊어지기로 한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을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시간을 짊어진다. 국적을 이렇게 표현하는 관료를 저는 처음 봤어요. 보통은 경제, 인구, 다양성 같은 단어가 먼저 나오거든요. 더 나은 기회, 더 밝은 미래 같은 말들이죠. 여기서는 희생과 시간이 앞에 있었어요. 그녀는 통계를 길게 나열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덧붙였어요. 당신들의 조부모, 부모 세대가 이 땅의 독립과 전쟁에 참여했다면 오늘은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까 들었던 냉소적인 해석들이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이미지 관리 행사성 이벤트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흐릿해졌어요. 이것은 국적을 통해 과거의 빚을 갚는 방식에 가까웠어요. 저는 다른 나라의 귀화식을 떠올렸어요. 거기서는 빚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신 기회라는 말을 들었죠. 새로운 시작, 더 나은 삶 환영합니다. 같은 말들이었어요. 미래를 향한 언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과거를 향한 언어가 먼저 나왔어요. 희생, 시간, 빚. 이 단어들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 무게가 거짓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실하게 느껴졌어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한 젊은 취재기자가 제게 물었어요. 그래도 결국 국적은 실용적인 문제 아닌가요? 더 나은 여권, 더 나은 기회.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장면을 봤어요. 이숭배는 국적 증서를 두 손으로 쥐고 있었어요. 그 종이는 가볍지만 그의 표정은 마치 무거운 깃발을 받들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신관범은 증서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사람처럼요. 논리와 데이터로만 국적을 정의하던 제 사고방식에 균열을 낸 건 거창한 담론이 아니었어요. 희생으로 이어진 시간을 함께 짊어진다는 짧고 조용한 한 문장이었어요. 그 문장이 오늘의 판을 천천히 뒤집고 있었어요. 저는 메모장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국적이 단순히 법적 지위라면 왜 이렇게 복잡한 의식이 필요할까요? 서류 한 장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을 왜 독립운동기념관에서 하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는 국적을 줄 때 법률뿐 아니라 역사도 함께 건네는 거였어요. 권리뿐 아니라 기억도 함께 나누는 거였어요. 그게 이곳이 다른 이유였어요. 행사가 모두 끝난 뒤 사람들은 기념 촬영을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플래시가 다시 터지고 웃음소리가 조금씩 커졌어요. 대부분의 기자들이 그 장면을 마지막 컷으로 담고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장비를 정리하려다 홀 안에서 작은 움직임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숭배가 혼자 뒤에 남아 있었어요. 그는 아까까지 사람들이 앉아있던 자리들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그 빈 의자 앞에 멈춰 섰어요. 태극기가 꽂혀 있고 이름이 지워진 듯 희미하게 적혀 있던 그 자리였어요. 그는 그 의자의 등받이를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마치 거기에 누군가 실제로 앉아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자리, 여기 맞죠?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기 위한 말이 아니었어요. 방송용 멘트도 기자들을 위한 문장도 아니었어요.
그냥 손자와 조부 사이의 대화였어요. 국적 증서는 그의 왼손에, 오른손은 의자에 얹혀 있었어요. 그 순간 이 행사의 본질이 한 번에 정리됐어요. 이 자리는 살아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이름이 지워졌지만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은 이들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법적 절차를 밟는 콘퍼런스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조용한 약속의 자리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까 말까 망설이다가 촬영을 포기했어요. 이 장면은 화면보다 제 기억에 남아야 한다고 느꼈어요. 플래시를 터뜨리는 순간 그 진실이 깨질 것 같았거든요. 그제야 제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이름을 얻었어요.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 나라의 방식에 대한 존경을 느끼고 있었어요. 큰 목소리나 과장된 기념식이 아니라 빈 의자 하나에 서녀를 앉히는 나라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전쟁 영웅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대부분은 거대한 기념비를 세워요. 돌에 이름을 새기고 동상을 만들어요.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죠. 하지만 한국은 빈 의자를 남겨뒀어요. 거기 누가 앉았는지 이름도 희미하게 지워뒀어요. 그게 더 강렬했어요. 기념비는 과거를 고정시켜요. 이미 끝난 이야기로 만들어요. 하지만 빈 의자는 달랐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언제든 누군가 와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이숭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의 등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울고 있는 건지 참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그냥 거기 서서 지켜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속한 나라들은 이런 자리를 한 번이라도 마련했었나? 브라질도, 제가 취재했던 유럽의 나라들도, 미국도 아니었어요.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나라의 품격은 기념비의 크기가 아니라 빈 의자 하나를 남겨두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브라질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기사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보통이라면 짧은 리포트로 끝낼 수 있는 행사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쉽게 문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다른 나라의 귀화식들은 대부분 미래에 초점을 맞췄어요. 더 나은 경제, 더 넓은 기회, 더 큰 시장이었죠. 과거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어요. 싸웠던 사람들, 희생한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의식에서 빠져 있었어요. 반면 한국의 이 행사는 이상하게도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불러왔어요. 독립운동가 이창훈의 이름, 건국 훈장, 월남전 참전의 기억, 그리고 그 후손들의 현재 삶이요. 모두가 같은 공간에 겹쳐져 있었어요. 저는 마음에 걸렸던 복선을 떠올렸어요. 그 빈 의자요. 그때는 단순한 미스테리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그 자리는 이미 떠난 이들을 위한 자리였어요. 이름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이유도 이해됐어요. 이 나라는 완전히 지우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었어요. 만약 이 이야기를 제 독자들에게 들려준다면 무엇을 강조해야 할까요? 화려한 장면이 아니라 그 작은 의자 하나일 거예요. 전쟁과 독재를 겪어온 세대라면 그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이해할 거라고 느꼈어요. 저는 기내 모니터에 비친 지도를 바라봤어요. 비행기는 이미 한반도를 벗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제 시선은 아직 김포 독립운동기념관의 홀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 빈 의자와 그 앞에 서 있던 한 남자의 뒷모습과 함께요.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첫 문장을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한국에서 빈 의자 하나가 한 나라의 품격을 말해주는 장면을 보았다. 편집장이 원했던 단신 기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신으로 끝낼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국인의 귀화가 아니라 한 나라가 어떻게 기억을 다루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되어야 했어요. 법으로 국적을 주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국적을 돌려주는 나라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게 된다면 저는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때도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남겨둔 한 자리가 있을까요? 그날의 빈 의자처럼 오늘 제가 쓴 이 기사가 오래도록 누군가의 마음 한 구석에 남기를 바라면서 저는 계속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그 여운이 조용히 길게 이어졌습니다.
상파울루 사무실에 복귀했을 때 편집장은 평소처럼 물었어요. 그래서 쓸만한 건 있었어. 행사성 아니었나? 예전에 저라면 그렇다고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건 좀 다르더라. 국적을 주는 나라의 이야기라기보다 선조와 후손 사이의 약속을 지키는 나라의 이야기야. 편집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저는 기사 구조를 완전히 바꾸기로 했어요. 단신이 아니라 장문의 르포로요. 통계부터 넣지 않았어요. 대신 첫 문장을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한국에서 빈 의자 하나가 한 나라의 품격을 말해주는 장면을 보았다. 그 다음에야 국적을 취득한 40명의 이야기, 그중 독립운동가와 참전용사의 후손, 이숭배와 신관범의 이름 그리고 홀로아리랑이 울려 퍼졌던 시간을 차례로 배치했어요. 마지막 단락에는 제 결심을 조용히 적었어요. 나는 앞으로 한국을 취재할 때 경제 지표나 외교 관계만 보지 않기로 했다. 이 나라가 어떻게 과거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후손에게 돌려주는지 먼저 묻기로 했다. 그것이 오늘 김포독립운동기념관에서 내가 받은 가장 큰 숙제다. 기사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저는 한 줄을 더 덧붙였어요. 언젠가 내 아이가 한국을 묻는다면 나는 오늘 본 빈 의자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줄 것이다. 저는 기자예요. 기록하는 사람이자 질문하는 사람이죠. 오늘 한국에서 받은 대답은 단순했어요. 국가는 잊지 않을 때 더 강해진다는 거였어요. 기념비가 아니라 기억으로 강해진다는 거였어요. 그 진실을 목격한 이상 저도 나름의 약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다시 한국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남겨둔 한 자리가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22해 동안 기자로 살면서 저는 많은 나라를 봤어요. 부유한 나라, 가난한 나라, 전쟁 중인 나라, 평화로운 나라요. 하지만 과거를 이렇게 다루는 나라는 처음이었어요. 지우지 않으면서도 강요하지 않고 기억하되 집착하지 않는 방식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브라질에서 독재 시절을 겪은 분이었거든요. 저는 오늘 본 빈 의자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게 진짜 나라구나. 그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어요. 진짜 나라. 화려한 건물이나 높은 GDP가 아니라 지나간 사람들을 위해 의자 하나 남겨두는 마음이 진짜 나라를 만드는 거였어요. 저는 이 기사가 많은 조회수를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이 빈 의자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제가 받은 감동을 저도 누군가에게 건네고 싶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해드렸다면 참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감동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